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34부 문명 두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책 읽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신 책 그저 하나님만 섬기는 편협한 방법론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문명을 바라보고 과학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고 모든 세상의 이치까지도 생각해 놓으신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을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쉐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쉐어하는 내용이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로 인해서 우리가 광고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의 귀한 사상이 꼭 필요한 시기가 다시 왔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개혁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의 혁명이 필요한 시기가 또 왔습니다. 이 내용을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가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또 이 책을 직접 잘 읽어서 그들의 신앙에 큰 변화와 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양 문명. 서양 문명의 진수 1. 문명이란 한 국민 또는 한 인종의 물적, 지적 및 심령적 개발의 총칭이며 서양 문명이란 유럽 인종에 의해서 얻어지고 도달된 개발의 총칭이다. 유럽 문명에는 일종의 다른 특질이 있다. 이를 고대 이집트, 그리스 문명과 비교해보면 뚜렷해진다. 이를 동양 문명에 비교해 보아도 역연히 드러난다. 러시아인은 물론 영국인과 전혀 다르다. 그러나 그 정치적 사상에 있어서나 종교적 관념에 있어서나 인생 철학에 있어서나 러시아인은 영국인의 친척벌이고 중국인과는 남이다. 문명에는 3요소가 있다. 인종적 지질이 그 첫째요. 지식적 계통이 그 둘째요. 심령적 공통심이 그 셋째다. 그리하여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에서부터 각기 다른 문명이 나온다. 몽고 인종에게 은, 주의 학문을 가르치고 공, 맹의 가장주의를 불어넣으니 중국의 회고적 문명이 나왔다. 아리안 인종에게 동양적 사상을 주입하니 인도 문명이 나왔고 흉노에게 유럽식 교육을 베풀었더니 코슈트, 바티아니의 헝가리국이 나왔다. 문명이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아니다. 그 뿌리를 캐보면 그 끝을 금방 알 수 있다. 서양 문명의 지질은 아리안 인종이다. 어떤 이는 그 근원이 천산산맥의 서쪽 기슭에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다고 한다. 역사가 있기 이전에 벌써 동쪽은 인도 반도로부터 서쪽은 아이슬란드에 이르기까지의 땅을 차지했던 인종이다. 지금은 켈트 인종으로서 아일랜드와 웨일즈에 남아있고 튜턴 인종으로 북유럽의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스, 로마 인종으로 남유럽을 보유하고 있고 슬라브 인종으로 동유럽에 뻗쳐 있고 이란 인종으로 페르시아의 고대 문명을 보유하고 있고 인도 인종으로 기반에 묶여 치욕을 겪고 있다. 신대륙의 1500만 평방마일은 아리안 인종에게 새 터전을 제공해 주었고 남양의 400만 평방마일도 또한 그 영토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1200만 평방마일도 이제는 완전히 그들이 나누어 가지려 하고 있고 아시아의 대부분은 이미 그들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 나머지도 역시 마침내는 그 침략을 받게 되고야 말 것 같다.
세계의 주권이 바야흐로 그들의 소나귀에 들어있는 형편이며 만일 새 세력이 하늘 저편에 나타나 그들을 억압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팽창력을 막을 방해물은 이 지구상에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리안 인종의 특성은 그 강건한 상상력에 있다. 그들은 사물에 접하면 그 사물의 이치를 캐고 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몽고 인종처럼 겨우 사물의 실용에만 눈을 돌리지 않으며 또는 샘 인종처럼 직감으로 만족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에서는 일찍부터 신미 철학과 과학적 조화설과 합리적 종교가 있었고 페르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법률 사상이 일어나 선악 이원론의 비밀에 도달했다. 또 그것이 히말라야 남쪽 겐지스 강가의 1000리에 걸친 울창한 숲 근처에 있게 되어 깊은 힌두교가 되었고 석가모니의 대자 대비교가 되어 동아시아 6억의 중생을 제도했다. 유럽 문명이 아직 발생하기 전에 아리안 인종은 이미 세상을 뒤덮을 듯한 기세를 드러내었다. 아리안 인종의 상상력 말고도 그들의 준법의 특성이 또 있었다. 그들은 자주 독립을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남의 신하가 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여 질서와 규율을 지키는 백성으로 알려져 왔다. 셈 이종의 법률이라는 것은 주로 종교율이다. 히브리인의 모세율법이나 아라비아인의 코란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법률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몽고 인종의 법률이라는 것은 치국 평천하를 위해 만들어진 금령, 규제에 불과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연적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천부의 권리를 논하며 자유평등의 대의를 가르치는 법률로 말하면 이것이 아리아 인종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페르시아 문명에도 이미 이런 준법성이 있었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다. 그러나 로마인에 의하여 그 현저한 발달을 보게 되었고 시저, 유스티니아누스의 손을 거쳐서 된 로마법이란 것은 지금도 여전히 비교할 데가 없는 법전으로 문명세계의 칭송을 받고 있다. 무로 말하면 흉노와 철륵은 유럽, 아시아를 정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티벨 강변의 7 언덕의 백성으로 마침내 태고의 7대 제국을 병탄하게 되었던 것은 단지 그들의 상무성에만 돌릴 수는 없다. 그 상무성이 무를 숭상하는 거예요. 무술을 숭상하는 거. 병은 응변의 도구이며 법은 통치의 방법이다. 아리안 인종의 준법성은 세계의 경쟁에 있어서의 최종 승리자로서 그들을 지정한 것 같다. 이상은 내가 본 아리안 인종의 가장 뚜렷한 몇 가지 특성이다. 서양 문명에도 바로 이러한 아리안의 특성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치 않는 사실이다. 그러나 서양 문명을 아리안 문명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헝가리인처럼 몽고 인종이면서 서양 문명을 계승 발전시킨 것도 있고 인도인, 페르시아인처럼 아리안 인종이면서 동양 문명에 잠긴 것도 있기 때문이다. 테헤란, 이스파한에 배화교의 미신이 성행하는 곳도 있고 핀란드의 헬싱키에 유럽 굴지의 대학이 번창하기도 한다. 유럽 문명에 비하면 커스, 아르마니아는 아직 반미개의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그리스, 로마처럼 한때는 그들의 아리안성의 개발에 따라 세계를 풍미하다가도 마침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지금은 그 국민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것도 있다. 아리안 인종은 우수한 인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서양 문명이라는 것이
아리안 인종의 부수적 문명이라고 볼 수 없음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지식적 계통으로 볼 때 서양 문명은 그리스 철학의 만류다. 그리스는 고대의 지식을 종합하여 바벨론, 이집트에서 미술을, 타이아, 사이돈에서 문학을, 나일 강변의 과학과 유프라테스 연안의 기예를 습득하고 여기에 그들의 심혼을 쏟았기 때문에 고금을 통해 일찍이 그 예를 보지 못한 지식의 개화가 그리스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리스 문명이 얼마나 발달해 있었는지는 오늘날 우리가 거의 추측할 수 없을 정도다. 원만하고 완숙한 플라톤의 철학은 아직도 서양인들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학의 스승으로 추앙될 뿐 아니라 그의 국가론은 오늘날에도 모범적 정치론으로 애독된다. 크세노폰,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그 철학적 관찰에 있어서나 그 장엄하고도 고아한 문체에 있어서나 후세에도 이를 능가하는 작품은 볼 수 없다. 이스킬로스의 비극,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은 19세기의 지식 정도를 가지고도 여전히 소화시키고 감상하기에 어렵다고 한다. 유전론으로 유명한 프란시스 칼튼의 말에 의하면 아테네 인종의 평균 지능은 아무리 얕게 평가하여도 오늘날 우리 정도에다 2단을 더한 만큼 될 것이다. 즉 우리와 그들과의 비례는 아프리카 토인과 오늘날의 유럽인의 비례다라고 했다. 6,000평방마일도 채 못되는 작은 나라지만 그 지능의 발달에 있어서는 2500년 전이라는 옛날에 벌써 오늘날의 영, 독을 훨씬 능가했었으니 문명의 표준이 만일 지능의 발달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리스에는 새 전기를 퍼뜨리는 듯한 청신함이 있다. 이를 대해보면 시체를 부활시키는 것 같고 고목에 꽃을 피우는 것 같고 잿더미에 불을 붙이는 것 같다. 두뇌를 자극하는 힘으로는 천하에 이것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상 그리스 사상을 받아들인 나라는 항상 새 기풍의 부활과 진흥을 가져왔다. 알렉산더의 서아시아 정복은 그리스 문물을 뿌려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하여 마침내 시리아, 바벨론의 사막은 아테네 문화의 봄을 꽃 피우게 되었다. 죽었던 이집트조차도 이 무녀의 환수를 물리칠 수 없었는지 프롤레마이오스 왕통인 신 플라톤 학파를 낳았고 5세기 동안이나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지식의 중심부가 되어 있었다. 쭉 내려와서 13세기에 이르러 유럽을 기나긴 어리석은 꿈에서 일깨워 주었던 것은 역시 기원 이전의 그리스 문물이었다. 단테의 시작, 지오토의 미술, 콜럼버스의 탐험, 루터의 개혁, 이런 것들은 모두 소위 르네상스의 여파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 사회의 지적 일면은 분명히 그리스 문물이다. 그 풍습, 미술, 문학, 정치, 학술, 기술에 있어서 오래되고 작은 그리스가 문명 세계를 지휘하여 왔다. 그렇지만 서양 문명은 그리스 문명의 계속은 아니다. 이 둘은 각각 그 본질과 역사를 달리한다. 전자는 흡수, 동화한 데 불과하지 이에 병탄된 것이 아니다. 전자는 각기 다른 인종의 교호 작용에서 온 사회의 유기적 성장의 결과이며 후자는 천재적인 한 인종의 지능적 발달의 열매에 불과하다. 만일 전자를 창공에 걸린 큰 별이 해마다 빛을 더해 가는 것에 비긴다면 후자는 어둠 속에 반짝이는 꼬리를 길게 그리고 사라지는 유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문명은 아리안 인종의 개화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심 생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스 문명은 지적 문명이다. 미술, 문학, 정치, 철학의 발달이다. 이집트 문명이 단지 실용적인 것에 불과한 데 비해 또는 페니키아 문명이 단순한 상업적인 것인데 비해 훨씬 우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회의 보존력으로서 볼 때나 인정의 개발력으로서 볼 때는 극히 미약한 것이었다.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길러주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의와 사랑의 감정을 장려해 주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문학적 안위를 추구하게 되었고 노동은 천대를 받았고 희생적 정신은 조소를 받게 되었다. 대학의 숭배는 도덕의 쇠퇴를 가져왔고 세상에는 수재가 들끓었으나 강과 직은 고개를 들 겨를이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 문명은 그리스 그 자체도 구해내지 못하였다. 아테네의 문화가 그 절정에 도달하자 그 문은 사라져버렸고 그 덕은 타락되어 버렸으며 학자들은 학문만 숭상할 줄 알았지 백성을 계몽 인도하지 못했고 인생을 다만 희극화하여 경건과 엄숙은 전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지적 문명은 개인의 수양을 어느 정도 촉구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그 욕심을 높였고 염치감을 둔화시켰으며 자기만 생각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다른 사람과 공중을 생각지 않게 되어버렸다. 국가와 사회를 염두에 두지 않는 개인주의가 지적 문명의 특징이다. 욕심을 학구적으로 변명하려 들었고 덕은 철학적으로 조롱당했으며 사회 각계각층을 결속시켜주는 힘이 상실되자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분열이 왔다. 인류는 지에서는 갈라지고 정에서는 합하는 법이다. 그리스 문명은 지능만 뛰어나게 발달하였다. 따라서 분열과 파괴와 사멸이 그 특색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 본국에서도 그랬다. 프롤레마이오스 통치하의 이집트에서 13세기의 이탈리아에서 혁명 이전의 프랑스에서 그리스 문명은 상류 사회의 계몽자로서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국민의 정기를 소생시키거나 사회의 성실을 촉구하거나 문명 그 자체의 보존과 발달에 이바지하지는 못하였다. 그리스 문명의 부흥은 언제나 도덕의 문란으로 끝을 맺고 말았다. 무신론과 우아한 철학만 나왔다. 언제나 지식층의 자유만 예찬하고 하층민은 억압하고 교육도 시키지 않았다. 이른바 르네상스라는 것은 자유평등의 부흥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대사상의 산출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다. 대발명, 대탐험의 원동력도 되지 못하였다. 그리스 문명은 유럽인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 사교적 의식은 있었다. 문학적 광채도 있었다. 정치적 비결도 있었다. 철학적 진리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생의 참된 의미, 사회 존립의 기본적 원리, 이러한 것들을 인류는 그리스 문명에서 배우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양 문명을 그 발생 시대에 북방 야만인의 손에서 구해낸 것은 그리스 문명이 아니었다. 독일 민족의 개화와 발달은 그리스 문맹 덕택은 아니었다. 라파엘로, 미켈란젤로의 미술은 그 모범을 그리스에서 땄지만 그 이상은 그리스인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단테의 대작은 그 모형은 로마 고전에서 빌려왔지만 그 정신은 다른 원천에서 퍼낸 것이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그 입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얻었지만
그 차관점은 그리스 문명의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루터가 플라톤의 이름을 들고 일어나지 않았고 네덜란드, 스위스에 있어서의 자유의 발흥은 아테네 철학의 촉구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다. 영국의 입헌 정치는 그리스 고전의 영향을 입은 것이 아니었다. 뉴 잉글랜드의 건설자는 소크라테스의 숭배자가 아니었다. 갈릴레오, 뉴턴의 발견은 과학 이외의 인도에 따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후에 내려와서 아담 스미스의 경제론을 보든지 몰트케 장군의 군비적 설계를 보든지 칸트의 윤리서를 보든지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보든지 간에 서양 문명의 최대 원동력은 그리스 문명 이외에서 왔던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스 문명은 그리스 자체도 지탱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찌 유럽과 세계를 지탱할 수 있었으랴. 서양 문명을 단지 지적 문명의 발달이라고만 믿고 있는 사람은 가장 피상적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성은 이를 사역하는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지성만으로는 지성 자체도 보존 발육시켜 나갈 수 없다. 무한한 발전력은 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에 있는 것이다. 아리안 문명도 아니고 그리스 문명도 아닌 서양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나의 종교적 편견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나의 제의에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입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교력으로서 기독교를 예찬하는 때에 그 기독교의 이름 밑에 서양 문명에 가해진 많은 폐해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서양 역사에 나타난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교리의 작용을 탐구할 따름이지 어떤 특정한 신학설을 변호할 생각은 없다. 나는 또한 유럽인의 인종적 특성과 지적 계통을 과소평가하자는 것도 아니다. 나의 연구는 치밀과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기본적 교리라는 것을 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교훈을 다음 두 조목으로 집약하였다. 첫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전자는 도덕의 원천을 나타낸 것이고 후자는 그 실천을 가르친 것이다. 인생 최대의 목적은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즐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유향이나 모략을 바치는 것도 아닌 인류와 동포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 말고 이행해야 될 다른 교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두 조목의 실천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다. 순수한 기독교라는 것은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론도 그레고리우스 교황의 장엄한 미사도 루터와 칼빈의 자유신학설도 이 두 계명을 이루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스 문학에도 물론 경천 애인의 교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리안 인종의 본성에도 인자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최고 목적을 이 두 계명의 실천에 둔 것은 기독교 밖에 다른 곳에는 없다. 그리스인들은 지식을 앞세우고 독일 민족은 힘을 숭배하지만 기독교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도들의 숭배자로 삼는다. 기독교에 의해서만
유럽인은 평화의 귀중성을 알았다. 가난이 비천한 것이 아닌 줄 알게 되었다. 자비의 공력을 깨달았다. 인류의 평등을 배웠다. 그리스인의 이상은 완전한 지능을 연마하는 것이었다. 독일 민족의 이상은 자기 의지를 힘차게 수행해 나가는 데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 신도의 이상은 악의가 없는 마음을 갖는 데 있다.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리스인은 학자를 존경하고 독일 민족은 강자에게 굴복하나 기독교도는 약한 자와 평민을 존대하였다. 기독교가 유럽 사회에 큰 변동을 가져왔던 것은 주로 이런 희생적 애타심 때문이었다. 그리스 문명을 계승한 로마 제국은 그리스와 똑같은 이유로 인해 쓰러졌다. 지식과 학문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시가와 조각의 쇠퇴 때문이 아니라 도덕의 부패로 인해 사회 단결력의 약화로 인해 가정의 문란으로 인해 소수의 상류층은 지식과 부가 늘어나는데도 대다수의 하류층은 가난과 미신에 허덕이게 됨으로 인해 노예 제도의 확장으로 인해 매독 만연으로 인해 공의심의 퇴폐로 인하여 영원한 세계 왕국으로 불려지던 대로마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다. 세계의 모든 법률은 로마법에 의존해야 했다. 모든 군대는 용맹으로 단련된 로마 군대를 본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인생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회 조직이 약했기 때문에 로마는 자신을 지탱해 낼 수가 없었다. 그 영광을 무너진 주춧돌에 남겨둔 채 세계의 여왕은 과거라는 묘지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로마가 아직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새 사회가 세상에 나타났다. 로마는 입헌국이란 이름으로 귀족 제도를 실시하였다. 자유평등을 외치면서도 계급적 사회를 지속해 나갔다. 법률면으로는 인권의 존귀를 논하면서도 10,000명의 노예를 부렸다. 시문으로는 근검의 미덕을 찬양하면서도 온 나라를 사치의 재료로 삼았다. 로마는 그 이상을 실행해보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로마가 싫어하던 기독교가 로마 이상의 실천자로 등장하였다. 하류 사회의 개발은 바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2대 교리는 동포의 학대와 사역을 허락하지 않았다. 노예 해방이 1800년 동안에 걸친 기독교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그 일의 시초는 이미 로마 시대에 시작되었다. 다수인 하류층의 행복을 희생하여 소수인 상류층의 지식과 치부를 누리고자 했던 것이 그리스 문명의 경향이었다. 계급제도를 폐지하여 인류를 모두 한 하나님 밑에서 동등하게 만든 것이 기독교의 결실이었다.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들어온 이래 세계 역사는 전혀 새로운 방향을 택하게 되었다. 문명이란 말은 매우 미혹되기 쉽다. 문명은 문학과 학문의 진보 발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영어의 civilization은 문명의 참뜻을 잘 나타낸 말이다. civilization은 라틴어의 civis, 시민에서 왔다. 원래는 civility라고 했다. 즉 시민 각자가 그 책임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즉 문명한 백성 civis이란 서로 도와가며 시, 즉 civitas, city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리켰다. 즉 공동 협력을 능히 해내는 백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명한 백성이란 화합하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명, civilization은 공동
association과 동의어이다. 즉 이를 근세 사회학의 말로 하면 문명은 사회 조직이다. 개성을 가진 인류가 서로 의지해 가면서 만들어낸 형제적 단합을 말한다. 이것이 문명의 참뜻임은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문명의 혜택이라는 것의 기원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 사상을 교환한 데서부터 온 것이다. 사람이 고립해 있으면 문자가 있을 필요도 없다. 남양의 외딴 섬에서 대문학을 기대할 수 없다. 느낌을 동료들과 나누려 하다 보니 음악이 나타났다. 감정이 없는 백성에게는 아름다운 곡도 소용이 없다. 동굴 속에 거하는 사람에게 법리를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속인과의 교제를 끊고 사냐에 묻혀서 명상에 잠겨있는 사람에게는 경제학이 필요 없다. 혼자서 전기를 이용하는 법을 알았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으랴. 고독하게 홀로 기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은 용마에게 채찍을 가하며 혼자서 천리를 질주하는 사람보다도 더 어리석다. 기술, 문학, 과학의 발달은 그 원인이 인류의 동정성에 있었다. 발전은 화합과 협력에 있다. 아프리카 야만인 가운데도 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회 조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이 영리한 인물을 주셨건만 그가 속한 사회가 그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재능은 썩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 그가 만약 미국에 태어났다면 혹시 프레데릭 더글러스가 되어 미국의 정치계를 주름 잡았을지도 모르는 것이며 마테오가 되어 쿠바에서 혁명군을 지휘했을지도 모른다. 하늘이 비록 와트나 모르스를 우리에게 주셨다 해도 증기, 전신의 발견은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완전한 사회는 천재를 인식하고 이용하고 계승하는 사회다. 발전이란 천재를 도와주어 키우는 일이다. 종교가 인간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은 공력 있는 사회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개성을 가진 인간들은 단합하고 화친케 하는 데 있다. 욕심을 물리치고 명예심을 억누리고 헌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데 있다. 욕심은 파괴적일 뿐이다. 참된 발전은 경쟁에서는 오지 않는다. 민중에게 유익을 주어야겠다는 공의심에서 온다. 진리를 환영하는 공공심에서 온다. 이 둘이 없이는 문명의 발달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보는 바로는 기독교가 이러한 사회 발전의 힘을 가장 크게 제공해주고 있다. 그 2대 교리는 인간의 본성에 가장 알맞으며 그 형제적 단합을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양 학자로서 트래퍼의 종교와 학문의 충돌이라는 책을 읽은 사람은 기독교를 학문 발전의 큰 장애물로 보는 이가 많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구미 사회의 진상을 엿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서양 과학의 발전은 기독교로 이룩되어 있으며 국가 사회를 양성 보존해 왔던 것임을 쉽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트래퍼는 바그다드, 알함브라에 있어서의 회교도의 학술 발전을 격찬했다. 그러나 아라비아인의 학술이 겨우 의학이나 수학에나 그 흔적을 남긴 데 불과하고 후세에 계승이 된 것이 없음은 무슨 까닭인가. 중국 문명이 회고적이어서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진전이 없는 것은 바로 그 사회가 회고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도 가가와가 서양 의학보다 수십 년을 앞서서 산부인과의 대발견을 하였으나
일본 의학이 그로 인해서 크게 발전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질투와 명예심이 많은 학자나 박사들이 진리를 독점하여 자기만 움켜쥐고 남에게 나누어 주려 하지 않으며 남의 연구의 결과를 도용해 와서는 자기의 발견이라고 말하며 자랑하곤 한다. 명예나 이익을 목적으로 삼는 학문에는 발전이 없다. 진리는 도덕적이다. 우주는 사랑이 나타나는 장소다. 그러므로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려는 이는 사랑과 성실을 가지고 해야 한다. 만일 재미있기 때문에 탐구하는 것이라면 이학을 탐구하는 것이나 여우 사냥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랴. 재미있기 때문에 철학을 연구한다고 한다. 흥미있기 때문에 종교를 강론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학문을 오락삼아 하는 사람이 있다. 국민의 고혈과 다름없는 국비를 써가면서. 뉴턴은 그러지 않았다. 갈릴레이도 그러지 않았다. 진리와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이것이 코페르니쿠스로 하여금 자기 시대의 조류에 항거해 나가면서까지 천체 관찰에 종사하게 했던 가장 큰 동기였다. 패러디의 전기학 연구는 자선가의 파괴 사업 같은 느낌조차 들 정도였다. 미국의 조세프 헨리는 7가지 큰 발명을 특허도 얻지 않고 세상에 공표했다. 어떤 사람은 다윈이나 헤겔이 종교를 배척하면서도 큰 과학적인 업적을 남긴 것을 보고 종교가 과학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는 땅에 꽂은 나뭇가지가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뿌리와 줄기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다윈에게는 기독교적인 전통과 교육과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새 학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언동은 기독교적 군자로서의 풍채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으며 단지 학리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 그 도덕과 교훈은 늘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독교는 학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사회에 제공케 하는데 인색치 못하게 함과 동시에 또한 사회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기민하게 하였다. 새 진리는 물론 아무런 저항 없이 세상에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종교와 학술의 충돌은 그 양자의 성질상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새 과학의 빛을 잘 견디어내며 이를 흡수 동화해서 점점 더 사회의 생명력을 견고하게 한 것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는 없다고 본다. 다소의 미신은 인류에게 붙어 다니게 마련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항상 가장 계도하기가 쉬운 백성이다. 진화를 가르치고 개발을 논하는 것은 거의 절망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로마 교황의 발에 입맞추는 무리라 하더라도 기독교의 우주관을 가진 이는 라플라스의 성운서를 들으면 놀라지 않아도 다윈의 생물원 시설을 배우면 마침내 수긍하게 된다. 그들의 종교를 버리지 않고서도. 미신과 더불어 파괴되는 종교를 가진 백성은 진보 발달하는 백성이 아니다. 기독교는 1900년이라는 오랫동안 학술의 개발과 더불어 그 신앙을 지속해 왔다. 휴무의 회의론에 부딪혀도 사회 조직의 문란이 오지 않았고 와트, 스티븐슨의 대발명이 나와도 아직 완전히 이 욕의 백성이 되어 버리지 않은 구미사회의 생명력은 주로 2000년 동안 신봉해 온 기독교의 공효에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서양 문학이라는 것은 분명히 기독교 문학이다. 성서 그 자체가 구미인의 최대 문학이다. 성서는 그들의 국민의 책이다. 해마다 수백만 부를 매진하고도 여전히 부족을 느끼는 것이 성서다.
아무리 새 저술이 많아져도 여전히 성서의 수요는 늘어가고 있다.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 국민의 기본적 사상인 이 책을 애독했으며 비스마르크 제상은 이 책을 호주머니에 넣고 진두 지휘를 했으며 소설가 월터 스코트는 이 책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는 가운데 저 세상으로 갔으며 시인 조아킨 밀러는 성서를 유일의 시가적 표준으로 삼았으며 평론가 마콜레이의 문체는 성서에서 땄으며 시인 하이네는 기독교회에는 염증을 느꼈으나 성서의 위대성은 찬탄하여 마지 않았다. 성서는 왕궁에서도 엄숙하게 읽히고 나무꾼의 오막살이 안에서도 즐겨 읽히고 있다. 그 개정판이 나오자 런던에서는 나흘 만에 200만 부가 매진되었으며 뉴욕에서는 한 서점에서만도 며칠 동안에 36만 5천 부를 팔았다고 한다. 시카고는 뉴욕에서 우송되어 오는 36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전신회선 5을 전세내어 신약 성서 31만 8천 단어를 하룻밤새에 수신하여 이를 이튿날 2대 신문의 조간에 실어 그 독자들의 열망에 응하기도 했다. 어떤 소설도 어떤 시도 어떤 정치론도 아직 성서만큼 열심히 애독된 것은 없었다. 영어의 정수는 소위 제임스 왕의 성서 킹 제임스 버전에 있다. 독일 문학은 루터의 성서 번역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국어의 성질은 그 성서의 번역으로 정해진다고 서양 사람들은 늘 말한다. 성서의 언어와 구절들이 서양 사상에 깊이 침투해 있어서 성서를 모르면 서양 문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체험하는 바이다. 단테의 대저작은 모형은 로마 고전에서 땄지만 내용은 중세시대의 기독교 신앙을 노래한 것이다. 번연의 철로 역정은 그 속에 미문 여구는 별로 없으나 출판된 지 3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독자들의 총애가 옛날보다 못지 않다.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성서 다음가는 고전으로 애독되고 있으며 그를 낳은 네덜란드가 그를 자랑하는 것은 마치 이탈리아가 단테를 자랑하는 것과 같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이 그가 죽은 지 1500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미인들의 특별한 애독물인 것만 보아도 그들의 기독교적 취향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벤담, 스펜서를 낳은 영국은 또한 워즈워드, 테니슨에 늘 귀를 기울인다. In Memoriam을 늘 암송하고 Excursion을 늘 외음으로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며 심령의 불멸에 위안을 얻는다. 카알라일에게는 유대 예언자에게서 볼 수 있는 기백과 정열이 있다. 러스킨의 저서는 기독교 신자의 자연 관찰이다. 미국의 휘티어는 스스로 종교 시인을 자부했으며 로웰은 청교도 시대의 경건한 사상을 시가로 전한 사람이다. 기독교를 모르고는 서양 문학의 에센스를 도저히 알 수 없다. 셰익스피어의 극작에서도 그렇다. 괴테, 쉴러의 저작에서도 그렇다. 돈키호테 같은 희극에서조차 역시 그렇다. 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구태여 논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기독교를 떠나서 서양 미술을 논하는 사람이 누군가? 지오토는 근대 화가의 조상으로 꼽는다. 그는 시인 단테의 친구이며 그의 신학과 신앙은 단테의 대저작에서 엿보아 알 수 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보다는 종교가로서 더 위대하였다. 그는 개혁자 사보나롤라를 스승으로 모셨으며 그의 모세와 로렌조에
그의 열렬한 종교적 이상을 조각하였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칼빈 신학의 미술적 발표라고 일컬어질 정도이며 토르발센의 12사도는 8살 된 어린이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였다. 핸델은 하늘의 오묘한 음악에 접한 후 삼손, 메시아를 작곡하였다. 바하, 모차르트, 멘델스존 등 어느 하나 종교적 감동을 받지 않고 된 것이 없다. 1896년 7월, 11월 세계지 일본. 오늘은 이 한 내용이 쭉 있어서 제가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한 페이지가 더 있기는 한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 한 페이지는 다음 리딩으로 포함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인문학적이고 역사학적이고 철학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감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내용도 기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왜 기독교 사상만이 끊이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역사를 지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역시 우찌무라 선생님의 지식과 그의 상식과 역사와 과학과 모든 것이 동원된 귀한 논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의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시대와 종족과 나라와 그들의 신앙과 그런 것들이 있었으나 결국 지금까지 시대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것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복잡한 세상에 어리석게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같은 감동으로 쉐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